네, 안녕하세요, YP 여러분. 저는 노동분쟁 해결센터의 이경석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장에 이제 인턴 사원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필요한 노동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법 강의가 사실은 좀 이제 청소년들도 보게 되면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40분 정도여서 깊게 이제 같이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노무사님이나 다른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노동법이나 아니면 노동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쭉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릴 텐데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사회 초년생을 위해서 이제 알아두면 좋은 기본 노동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좀 주제는 많은데 이렇게 내용이 많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준비해서 약간 좀 한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좀 노동법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그리고 이제 수습과 시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근로시간의 제한, 그리고 네 번째는 휴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차 유급휴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최저임금, 일곱 번째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는 어떻게 되고,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서 총 12가지의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업장들과 근로자를 만나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로계약서 혹시 쓰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이제 통계를 냈는데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집 매매 계약서 혹시 쓰시나요? 라고 하면은 쓴다고 해요. 그 내용들 다 일일이 살펴보시나요? 라고 하면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 다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 근로계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근로계약서는 여러분들의 근로 조건을 정하게 되고 나중에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이정표가 됩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법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충분히 주장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체결된 계약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뭐 다들 쓰셨겠죠? 네,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혹시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쓰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문서화한 게 근로계약서고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한 부씩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2년도인가요? 이때쯤부터 근로계약서를 사용자 한 부, 근로자 한 부씩 나눠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근로계약서를 서로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죠. 이렇게 이제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언제 쉬는지, 연차 유급휴가가 있으면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지에 대한 취업의 장소,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사해야 할 업무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서명으로. 그리고 특히
이 내가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서면으로.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시간이 있죠. 그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그 소정 근로 시간.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일은 어떻게 되는지는 반드시 그 서면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규직 근로자라는 거고, 정규직 근로자는 보통 입사 때부터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여기 YP 여러분들은 한 7개월의 기간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 다를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주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이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간제 단시간, 기간제는 이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고, 단시간은 하루 8시간을 근로하지 못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따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써놨듯이, 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월수금을 일할 수도 있고 화목토를 일할 수도 있고, 그게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근무가 될 수도 있고 9시부터 뭐 15시, 14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즉시 과태료라서 주차 딱지 떼듯이 그냥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은 주차 딱지 떼듯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형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체결하지 않아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갔고,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근로계약서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봤을 때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형사처벌이다 라고 이제 나왔던 사례를 보여주는 이제 사례인 겁니다. 이건 정규직.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같이 7개월로 기간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습과 시용. 보면은 이 YP 여러분들이 인턴 과정을 겪으면서 근로계약서의 수습과 시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습과 시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평균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아니면 3개월간의 시용 기간을 두고 뭐 정식 채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7개월간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지만 약 각각 기업의 그 실정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습과 시용, 이거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경영대나 아니면 다른 과에 나오신 분들은 이 영어가 되게 생소할 겁니다. 수습과 시용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수습은 정식 채용 후에 이 처음 채용된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시용은 간단히 말해서 시험 사용입니다. 정식 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해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시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3개월간의 보통 이제 수습이라고 많이 쓰는데, 수습 기간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거친 후에 적합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뭐 수습과 시용을 섞어 쓰긴 하지만 사실 법적 지위는 시용계약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을 두는 경우,
우선은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의 90%를 보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7개월간의 근로계약을 맺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최저임금의 90%의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7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 노무라고 하면 한 두세 시간이면은 업무를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기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겠죠. 2시간, 3시간이면은 물건을 어디다 옮기고 어떻게 이제 분류하고 이러한 것들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단순 노무 종사자 자세히 보시려면은 통계청에서는 표준 직업 분류 9번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 직종을 보시면 됩니다. 1년이 넘더라도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1년이 안 되면 아예 그냥 최저임금 90%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수습 또는 시용 기간 중에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부분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고 5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이나 시용을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럼 해고 예고가 그럼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 예고를 해라. 왜냐하면은 근로자에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이제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전에 시간을 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나 해고 예고 부분은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든 안 넘든 이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해고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고 예고를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습 시용 기간은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해고의 범위가 좀 더 넓게 인정된다라는 점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좀 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나 시용에게 무제한적으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여기 판례가 있는데 여기서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 본채용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이제 판례인데 결국에는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80점 미만이면 해고하겠다, 수습기간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면 시용기간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80점 받았고, 그리고 종전 수습 근로자랑 봤는데 형평성도 위배되고 평가 기준도 불명확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수습과 시용을 하려면 회사 내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가 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습 때 성적이 안 좋았다, 문제가 있었다를 이유로 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로시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시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8시간씩 주 5일 하면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다라는 거죠. 그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9시부터 18시까지 출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한다 라고 하면은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게 소정 근로시간. 근데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이것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확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냐 안 넘냐 이 부분이 이제 법의 적용의 거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5명이 넘으면은 이제 거의 전면 적용이고요. 5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를 뺀 겁니다. 사용자를 뺀 근로자가 4명 정도다라고 하면은 법정 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도 노사가 서로 합의하면은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 12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것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을 했어요. 휴일 근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가 50% 가산수당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인턴을 하는 이 사업장이 나를 포함해서 5명이 넘느냐, 5명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5명이 넘는 경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이라는 것을 이제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은 자신의 시급,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근로는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쭉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연장 근로가 되는 거고요. 이 연장 근로를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연장 근로 수당, 자신의 임금이 만약에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그때부터 이제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연장 근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야간 근로는 1시간을 일하든 30분을 일하든 밤 10시, 22시죠.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24시 이 기간 이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는 근로. 이 타임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타임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 1분이라도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이 타임에 근무하면은 이제 야간 근로다라는 겁니다. 아까 연장 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장 근로 같은 경우는 12시간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요. 이 12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이유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아니면 2위죠. 과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제한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 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서로 합의하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는 이렇게 돼 있다. 휴일 근로는 이따가 휴일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로 시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데 어떤 분쟁이 생기냐? 요즘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걸로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출퇴근 기록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전산으로 막 지문 찍고 아니면은 뭐 요즘 뭐 홍채 인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했느니 적게 했느니 이거에 대해서 분쟁은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 같은 경우는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무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휴게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명시를 하지만 실제로 이 휴게 시간에 근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임금을 받아야겠죠. 우리 보통 9시부터 18시 보면은 사업장 체류 시간 9시간인데 거기서 휴게 시간,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휴게 시간을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이때 30분만 밥 먹고 30분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30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겠죠.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게 시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휴게 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사용자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례 자료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 휴게 시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일. 우리 근로자의 휴일은 사실상 2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이제 개근하면 되는 이제 휴일 하나,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2개밖에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빨간색 관공서의 휴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공서의 휴일이 이제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면은 법정 휴일이죠. 2020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관공서의 휴일도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들,
5인에서 30명 이상 사업장이죠. 30명 이상 사업장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들은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인 이상 사업장들은 벌써 1월 1일 지났죠. 1월 1일이 유급휴일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이라고 있는데, 이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 창립기념일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이런 식으로 이제 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3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계약이나 아니면 내규상으로 뭐 휴일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데요.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일,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 노사가 서로 약속한 근로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월, 화, 수, 목, 금 일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소정 근로일이거든요. 이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이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주휴일입니다. 근데 주휴일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이제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주휴 수당이 지급되는지 검색을 하면 가끔 가다가 만근한 사람한테만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만근은 결근도 안 되고 지각도 안 되고 조퇴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법에서는 개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근인 경우에만 주휴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거지, 실제로는 지각과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는 발생한다.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휴일은 어떤 요건에서 이제 부여가 되는가라는 거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서로 약속한 소정 근로를 개근해야 됩니다. 지각 조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유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15시간 이상. 일부 커피 전문점, 예전에 청년 유니온에서 커피 전문점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막 노동청 진정 들어간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3.5시간씩 5일로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3.5가 2.5시간씩 5일로 근무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끔 해서 주휴가 발생되지 않게끔 인력을 관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휴가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근로 제공이 예정돼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휴일이라는 제도는 일주일에 자신의 노동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휴일을 이제 부여하라는 얘기인데, 왜 휴일을 주느냐? 그 다음 주에 노동도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과로하게 되고 몸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실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휴일입니다. 그러면 이 주휴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 휴일, 30인 이상 사업장이죠. 올해부터는 요 관공서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야간 근로랑 동일하게 휴일에 근무하면 그 1분 1초라도 근무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가산수당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급이 10,000원이면 50% 가산돼서 15,000원. 근데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좀 적용된다라는 좀 안타까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차 유급휴가도 5명이 넘는 사업장에서만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를 말씀드리면 1년에 80% 이상의 출근을 한 사람에게 이제 15일에 그 80%,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입사가 1년이 안 되면 연차 유급휴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에 연차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표 보이시죠? 표 보이시면은 1년 미만 해서 최대 11일까지 발생한다. 개근하면. 그리고 1년 차부터는 15일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연차 유급휴가 일수 보실 수 있어요. 2년 차 15일, 그리고 3년 차부터는 하나씩 늘어납니다. 보통 보면은 3, 5, 7, 9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5, 15, 16, 16, 17, 17 하면서 이렇게 하루씩 늘어나서 법에서 정하는 거는 최장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 회사에서
21년의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법에서는 최소 25개의 연차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7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을 맺으신 분들이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7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쭉 개근하셨으면 7개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이 되겠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만약에 사용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나서 1년 안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을 빼고 이거를 돈으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내 소정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하루가 8시간어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최저임금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최저임금 이제 뭐 뉴스나 인터넷 뭐 보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최저임금은 항상 전년도 8월에 다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8월에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7월 말 8월 초에 뉴스를 자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7월 말 8월 초에 이제 뉴스를 잘 보시면 되고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8,720원인데 월로 환산하면은 1,8220480 182만 2,480원. 이거는 주유수당을 포함한 한 달에 주유수당을 포함하고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최소한 182만 2,480원을 줘야 된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보통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이제 근로자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묻는 케이스를 보면은 최소한 200만 원 정도의 이제 형사처벌 벌금을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노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임금입니다. 뭐 최저임금에 대한 뭐 위반 여부 판단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요거를 계속 또 설명하게 되면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쭉 보시고 좀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우선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금은 그냥 우리가 사용자한테 돈 받는 게 임금 아닌가요?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맞습니다. 근데 법이 간단하게 임금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그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눠 놨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을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은 실질적으로 본인 임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을 통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을 하고요. 해고예고수당, 또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미상수당도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통상임금이 자신의 임금의 여러 가지 수당들을 결정하는 이 관념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임금, 일종의 생활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무슨 뭐 퇴직을 하든 산재가 발생하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발생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제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게 보통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수당들을 받으면 임금이 뭐 1822480이라고 하더라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 금액을 다 평균하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임금 일종의 생활임금을 뜻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통상임금을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임금이 내가 받는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의 내용들은 아직도 법원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 노화사가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나한테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를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명칭이나 뭐 지급 방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해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별 여러 가지 수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퇴직금. 우선은 아쉽지만 7개월 근무라서 퇴직금 부분은 발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7개월의 근로계약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셔서 1년을 채우신다라고 하면 퇴직금은 발생이 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요. 1년을 다니시면 평균임금 30일치, 보통 이제 한 달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고요. 퇴직금 산정 방법은 뭐 여기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 배포드린 자료에 있고 실제로 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서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설명드리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결국에는 내가 현재 인턴하고 있는 곳에서 7개월만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서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5시간 이상 안 되면 주휴도 안 되고 사실상 퇴직금도 못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로 도중에 퇴직금 뭐 중간정산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이나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이제 복잡한 요건들을 뒀는데 그 요건들이 아니면 퇴직금을 이제 지급받지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고 요즘에는 많은 사업체들이 그래서 퇴직연금을 많이 듭니다. DC형, DB형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할 때 설명서가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7개월의 현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놨죠. 근데 이 7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이제 해고라고 하는데요. 보통 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 세 가지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1번 징계해고가 상당히 많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나 이런 게 개최 안 됐는데 그냥 사업주가 너 나가 해가지고 해고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고는 뭐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 스텝 1에 상시근로자에 따라 적용되는 해고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인 이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거죠. 5인 이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건데 사실상 5인이 넘어가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5인이 안 되면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못 가면 법원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 법원에 가서 다투기는 어렵죠. 변호사도 사야 되고 법원에서 이제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노동위원회 갈 수 있고 2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국선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뭐 사직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받아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는 게 분쟁의 예방 효과가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권고사직이나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주가 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뭐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서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권고사직은 사실상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는 거예요. 너 나가줄래? 라고 권고를 하는 거고 거기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권고사직이고요. 해고는 너 나가! 라고 얘기하는데 싫은데요? 라고 하는 게 해고입니다.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우선은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해고 서면 통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그게 서면 통지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절차 위반이라서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해고 예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고가 갑자기 되면 근로자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으니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에 통상임금 31분치의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근로계약 종료 해고 사례 해가지고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취업규칙 1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이다. 우리 사업장은 내가 지금 일하는 사업장은 그럼 취업규칙이 있고요. 이 취업규칙이 일종의 사규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노동법이라는 그 실제 법이 없거든요. 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막 20개, 3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취업규칙입니다. 법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사업장 내에 조직 문화, 조직 복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회사 내 사내 복지는 어떻게 돼 있지? 아니면은 내가 이 육아휴직이나 아니면은 출산 전후 휴가, 모성보호 관련한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돼 있지? 법이 어떻게 돼 있지? 라고 하면은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취업규칙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보여줘야 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만들려고 하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근로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라이더들, 우리 배달 음식 많이 시키죠. 라이더들, 택배 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로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법원에서 싸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근로자는 근로자가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근로자가 안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준은 이러한 이제 종속노동, 독립사업자성이 있냐, 아니면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 있냐,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뒤에 또 1시간 교육이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제 받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법이 아직은 이제 시행 초기이고 사례가 많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대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는 반드시 사용자 조치 의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권리구제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담당하는 노동부의 공무원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들에게
우리 사업장은 특별 근로감독을 해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해서 사업장을 이제 뭐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딱 40분 동안 이제 이 12개 파트 좀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이제 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여기 그 강의 진행해 주시는 측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신 것을 좀 갈무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업장이라 하면 기관을 의미하시는 건지 팀을 의미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외 별도 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야근 수당 또는 출장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해서는 기관 측에 문의를 해야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보시면은 팀장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죠? 네, 기관입니다. 기관장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무슨 국제협력 파트다 그러면 그 파트 팀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YP분들이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이라면 기관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 수도 기관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죠. 팀이 만약에 우리 팀 3명인데요 해가지고 5인 미만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 전체를 모아가지고 우리 기관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100명 200명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외 별도 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담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러한 경우는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 시간 1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출근 해서 182248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별도 수당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는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 임금체불로 처벌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출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딱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출장을 다녀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원래 근무 시간에 출장 갔다 오는 거니까요. 근데 뭐 별도의 출장 수당이 아까 제가 취업규칙 잠깐 말씀드렸죠. 10인 이상 사업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장 가면 고생하니까 밥값이라도 10만 원 더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7개월짜리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출장수당은 정규직은 주고 계약직은 안 준다라고 하면은 비정규직 차별이에요. 이거는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기관 측에 문의를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계약기간이 7개월인 YP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 두 번째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7개월하고 계약기간 종료되면은 비자발적 이직 맞아요. 난 계속 다니고 싶은데 계약기간 때문에 다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거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쵸? 내가 주 5일을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돈 받고요. 그리고 주휴일, 주휴수당 일요일 받죠. 일주일간에 6일밖에 못 받습니다. 토요일 쉬면 보통 무급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쭉쭉쭉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80일이면은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착각하셔서 나누기 30하면 6개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저번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기에는 약 한 7.5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수당을 주는 날짜를 세시는 게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다음 주휴까지. 근데 만약에 토요일 내가 근무한다 라고 하면 7개월은 피보험 단위기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 한번 그래서 자신의 이제 소정근로 시간과 소정근로일, 그 다음에 주요일 이 부분과 달력에서 한 번씩 세보시고 180일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 부분은 카운팅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연체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7개월 인턴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달 개근하면, 개근의 의미 말씀드렸어요. 지각조퇴 오케이 됩니다. 결근만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결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한 달은 날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꾸준히 7개월 동안 결근 안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을 쭉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7개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만약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7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사용자에게 저 연차 7개 발생했는데 그것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은 별도인가요? 그리고 1주 개근 시 1일 이상의 휴일에 부여되는 주휴일은 사업장의 입장에서 의무사항인가요? 휴가와 휴일은 다릅니다. 휴가는 내가 근무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쉬는 게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연차유급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 의무를 면제받는 게 휴가고, 휴일은 근무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아까 주휴일의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주 7일 계속 근무하면은 저도 월화수목 금금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 시작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근무를 건강하고 노동력의 이제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100%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휴일을 주는 거죠. 휴가 휴일은 별도고 주일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입니다.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는 뭐 노동조합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좀 되고요. 노동조합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보통 법에 맞게 하루, 보통 이제 일요일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쉰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7개월이니까 개근하시고요. 네. 그리고 6번, 한 달 개근 시 다음 달에 월차를 1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하기 시작한 첫 달은 월차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사실상 그렇죠. 네, 한 달 개근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한 달 개근하려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28일 근무했다. 그러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결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채워야 그 다음 달에 하루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7번째 질문.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보통 국제기구 인턴 경우는 무급이어서 최저임금품에 따르지 않는데 이는 어떻게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거 좀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네, 보통 국제기구 인턴의 경우는 무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즘에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이제 NGO들 관련해가지고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 당신들 봉사라고 하면서 이제 최저임금 안 주고 근로시간 안 지키고 이런 경우들 많죠. 이거 다 법 위반입니다. 요즘에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분들도 그 노동자라고 판단돼가지고 최저임금 줘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최저임금법에 따르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근로자성 얘기했죠. 이게 챕터가 10이었나요? 11이었나요? 거기에서 지금 말했던 요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자인데 임금 제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8번 질문. 야근을 했는데 월급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입니다. 내가 근로계약서에 9 to 6만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예를 들어 하루 했다라고 해요. 근데 월급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그냥 1822 480만 찍혀 있어요. 이거 임금체불이죠. 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질문. 야근을 하고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본인의 권리 주장을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야간근로수당 주셔야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아니면 노무사님 교육을 들었습니다. 왜 안 주시나요? 라고 해서 사업주가 내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해서 주면은 좋은데 만약에 그냥 안 줄 거야. 배째라고 하면 노동청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10번 근로자의 날의 경우 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인 토요일이면 이것은 유급휴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실제로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근무를 하는 날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원래 내가 쉬는 날에 주요일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쉬는 날인데 유급휴일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관공서의 휴일이 지금 규정이 돼 있고 올해는 좀 안타깝지만 빨간 날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막 섞여 있어요. 요 다음 달에 있는 설날도 그런데 그럼 내가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30일 이상 사업장이고 월화수목금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설날 연휴가 껴있다. 그러면 토일, 일요일이야 뭐 주일랑 겹치면은 하나만 보는데 토요일도 그럼 유급으로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근무 의미가 없는 날에 이제 쉬게 되면 그 날은 유급으로 쳐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날 계약이 끝나는데 7월에 만근하여 나오는 연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단어 사용이 잘못됐어요. 만근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노무사들도 유튜브 보면은 막 만근이란 얘기하는데 만근은 지각해도 안 되고 조퇴해도 안 되고 결근해도 안 되고 되게 빡빡해요. 근데 법에선 개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근은 안 돼. 근데 지각 조퇴는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근에서 나오는 연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면 돈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궁금하신 점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요청하십시오. 네, 국제협력단 코이카 뭐 여기 얘기하셔가지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네, Q&A 시간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다가 하셔가지고 궁금증을 이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이제 다 됐고요.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본인이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뎌서 본인의 이제 노동을 제공하시게 되실 텐데 그 노동의 소중함을 이제 느끼시고 이제 행복한 노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하시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